자기 땅에서 버림받은 디아스포라 이야기 이 두 번째 시간은 우리나라 여러분이 이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 최인훈이 그 자기의 일생 그 자전적인 그 이야기로 쓴 화두라는 그 2권짜리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중심으로 그 한국인의 그 디아스포라의 운명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동주자를 통해서 베트남 미국 작가의 응우엔의 그 이야기를 봤는데 최인훈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훈의 화두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살았는가? 나는 20세기를 살았는가? 우리는 20세기에 동원되었다고 말해야 옳은가? 나는 20세기에 동원되었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이제 소설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들리는데요. 이토록 절실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일제강점기의 함경도 회령에서 태어나 원산에서 자랐고 전쟁 중에 미군 함정 LST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고 작가가 되어 광장과 같은 대표적인 분단 문학을 창작한 작가 최인훈입니다. 아직 분단된 상황이기에 그는 생전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해 뿌리 뽑힌 디아스포라 최인훈은 자기 일생을 걸고 만년의 화두라는 자전적 소설을 썼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소설 화두를 통해 분단국 디아스포라 작가의 특별한 상상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우찬재입니다. 먼저 분단국 디아스포라 작가의 세계체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최인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북한 지역인 함경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해방 후에 소련군이 진주했던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식민지, 해방 후 공산주의 체험, 그 다음에 6.25 전쟁 체험, 남한의 자본주의 체험을 두루한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소설 작업을 펼친 작가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이 비슷한 세대로서 이제 이호철 선생님 이런 분들도 북한에 계시다가 이 월남한 그런 세대들이고요. 황선원 선생님도 고향이 평안도인데 이제 내려온 경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세대들이 대부분은 이제 타계하셔서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운데, 엄밀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작가의 범주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세기 한국인이 한국의 독특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살아내면서 보인 세계인식의 문제, 다시 말해 분단 이전 북쪽에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이주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이 남쪽으로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최인훈은 남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동생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는 내가 모국어를 쓰는 이 모국에 남아서 여기 현실에서 모국어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에 같이 가지 않고 이 사람은 한국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이렇게 또 이산해야 됐던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남쪽에 내려와서도 여러 군데를 떠돌아야 했던 유랑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디아스포라 주제와 관련해서
최인훈과 그의 대표작 광장 화두를 논의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국제시장 같은 영화도 보면은요, 원산에서 미군 함정 LST를 타고 이제 이 남으로 이제 월남을 해야 되는데 이 배를 못 타면 큰일 나니까 배를 타려고 막 아우성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영화를 보면 참 힘들었겠다 그러지만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절실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작가 최인훈의 가족이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그 배를 타고 원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내려온 경우에 속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인훈의 평판작 광장의 주인공 이명주는 남한에서 남한 사회에 실망해서 북한으로 얼북했다가 거기서 다시 북한도 실망하게 되죠. 남한은 타락한 개인의 밀실만 있을 뿐 사회적 광장이 없었는데 이제 그 사회적 광장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개인의 밀실, 이거 광장은 있는데 개인의 밀실을 너무 억압하기 때문에 개인의 밀실을 허용하지 않아서 또 사회적 광장만 있는 그런 사회도 너무 삭막하다고 생각해서 이명주는 북한에서도 또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남한에서도 실망하고 북한에서도 실망했던 이명주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되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남쪽, 북쪽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3국으로 갔죠. 제3국으로 간 사람들은 뭐 브라질로 간 사람들도 있고요. 스위스로 간 사람들도 있나? 그래서 아무튼 제3국으로 갔는데 이 사람도 제3국을 선택해요. 인도로 간 사람도 있어요. 제3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투신 자살한다는 것이 이제 광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명주는 북한에서의 삶을 통해 소련을 간접 체험하는데 주로 공산주의 이념과 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인훈이 러시아를 실제로 체험한 것은 그로부터 훨씬 후의 일입니다. 옛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성립된 직후인 1992년 가을에 최인훈은 러시아 작가협회의 초청으로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전에 중학교 다닐 때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었죠. 그 소련에 대한 체험은 뭐냐면 조명이라는 작가, 이제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명이라는 작가가 낙동강을 썼는데 이 낙동강에 대한 독후감을 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는 작가가 이 최인훈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낙동강을 쓴 조명이가 당시에 소련으로 갔었어요. 소련으로. 그래서 소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해방 후에 러시아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간접 체험했지만 직접 체험한 것은 1992년 가을에 이제 직접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라는 거죠. 1992년 러시아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1973년부터 몇 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미국의 가운데 중앙에 아이오와 주가 있는데 아이오와 주의 주도가 아이오와 시티예요. 시티 오브 아이오와 시티인데 그 시티 오브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인데 이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라이더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 아이오와 시티의 한 고서본에서, 그러니까 헌책방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헌책방에서 자본론을 사서 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러시아의 간접 체험이죠. 이렇게 이제
그 해방 전에는 그 조명희를 통해서, 해방 후에는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1973년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서 러시아를 간접 체험했던 최인호는 1992년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고,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에 발표한 작품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 화두라는 작품의 제목이 된 화두, 화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화두는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 내면적 성찰이 핵심 열쇠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이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이제 일종의 화두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또는 현상학에서 의식의 지향성, 이런 개념과도 비슷한데, 이 화두라는 열쇠의 말을 통해 최인호는 20세기 세계의 역사와 세계인의 의식을 아주 깊이 있게 탐문합니다. 한반도 내부에서는 북한과 남한 체험, 세계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과 공산주의의 핵심인 러시아 체험을 통해 20세기 존재론을 넓고 깊게 탐문한 소설이 바로 화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분단국 디아스포라 작가의 세계 체험을 통해 분단국 작가만이 시도할 수 있는 20세기의 화두풀이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러시아 체험과 세계 인식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설 화두에서 가장 중요한, 이 화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그 원체험이랄까, 이것이 있는데요. 이 최인훈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북한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북한의 원산에서, 그때의 두 가지 대조적인 기억이 이 사람은 평생 작가 생활을 하는데 어떤 밑그림, 원초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최인훈의 화두풀이는 두 가지 원초적 기억의 대조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해방 후 북한에서 겪은 중학교 시절의 자아비판의 사건과 고등학교 시절의 작문 시간에 대한 기억이 그 두 가지인데요. 자아비판에서 어린 주인공은 혁명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단죄되고 그의 자아는 모조리 부정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 회령에서 원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에서 그 매주 그 벽보에다가 이제 그 학생 모두가 같이 읽어야 되는 그 벽보를 쓰는 주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최인훈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써서 벽보 주필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벽보 주필을 쓰는데, 어느 날 이 중학교가 이제 신설학교였어요. 신설학교니까 운동장에 이제 그 돌멩이 같은 것들을 좀 골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는 이게 돌멩이들이 이제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직 돌멩이가 있어서 더 우리가 이제 갖고 될 게 많다라고 약간은 비판적인 시선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제시대 때는 이 원산에 중학교도 제대로 없었는데, 이제 해방된 세상에서 당과 국가가 이 학교도 만들어주고, 이 학교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비판에 올려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철의 혁명 전사답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당했던 이 자아비판의 사건을 이 최인훈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학교 시절 어린 최인훈이 경험했던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면, 고등학교 때 작문 시간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사회주의적 운동을 추구하는 내용의 소설인 조명희의 낙동강에 대한 감상문을 주인공이 썼는데 이제 낙동강을 읽고 이 낙동강에 대한 감상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감상문을 읽고 장문 교사가 이거는 이미 감상문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이미 유망한 신진 소설가의 소설 수준이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장문 교사가. 이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내린 거죠. 소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문은 장문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것은 이미 유망한 신진 소설가의 소설이라고 그 장문 선생님이 선언합니다. 이어 주인공은 선생님으로부터 동무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요 라는 치명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거 내가 이제 뭐 소설을 쓰고 싶긴 하지만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내가 쓴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미 신진 소설가의 소설 수준이다. 그리고 동무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중학교 때 자아비판의 사건, 그때도 담당 선생님이 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앞에 이렇게 범죄인처럼 세워놓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학생 관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자아비판의 사건과 고등학교 때 장문 시간의 사건은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승화된 혁명 이데올로기 형태인 심리적 이성에 의해 축복받고 그의 자아는 승인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초 형태의 두 가지 기억입니다. 사실 두 개, 벽보나 조명희의 낙동강에 대한 감상문에서나 그때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그 아이의 생각은 비슷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낙동강이 이미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 생각을 쫓았던, 그래서 그 생각 비슷하게 소설 비슷하게 감상문을 썼고 또 그 비슷한 얘기를 벽보에도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말 강철대우처럼 혁명사상이 아주 아주 출렁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받고 단죄되고 다른 쪽에서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대조적 기억이 이 최인호로 하여금 양앙 대립 속에서 변증법적인 추론을 계속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그리스도교 볼셰미즘의 대립,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대립항도 여기서 변형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화두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광장에서의 그 두 대립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볼셰비즘의 대립, 남한과 북한의 대립, 이것을 감싸 안으면서 북한도와 양간도, 러시아와 미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론적인 시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 화두의 주인공의 이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작가의 이력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주인공은 4.19, 그 다음에 5.16, 10월 유신, 광주항쟁 등 민족사적인 경랑과 이제 남한 내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중국 공산화, 미 중공 간 국교 수립에서 최근에 독일 통일이나 동구몰락, 소련 해체 등 세계사적 지각 변동을 직접 간접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 속의 공간 경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북한에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고 남한에 있다가 작가가 되어서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 이제 인터내셔널 라이터스 프로그램 참가하느라고 미국에 갔었고요. 미국에 갔다가 다시 남한에 들어왔고 남한에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고요. 다시 남한에 들어왔었고 남한에 왔다가 러시아를 92년에 방문하고 다시 이제 남한에 들어오는
이러한 이제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공간 경로를 통해서 전개되는데요. 공간이 회령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결국은 세계 양 체제의 핵심인 미국과 러시아 양쪽 축까지 경험을 하면서 이 공간이 확대될수록 주인공의 의식 지평도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장이라는 이 소설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한반도의 양쪽 공간 탐색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설이었다면 이 자전적 소설 화두는 광장의 공간 의식을 감싸 안으면서 미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양대 공간으로 확대된 인식론적 탐색의 행장기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자꾸 이걸 반복하냐 하면 이 1960년에 쓴 광장에 비해서 공간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설 안에 인식론적인 또는 그 세계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넓고 깊어진 소설이 바로 화두이고, 이 화두라는 소설에 대해서는 작가 최인훈이 굉장히 뭐랄까요, 애착이랄까, 이것이 아주 굉장했어요. 자기로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화두가 나왔던 1994년에 화두가 나온 직후에 저하고 KBS에서 1시간짜리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주 이제 젊었을 때였는데, 이때 최인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이게 이제 이 방송에 방송된 얘기는 아니지만 중간에 하신 말씀이 자기 나름대로는 20세기 세계 문학사를 마감하는 작품이고 20세기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아까 이제 제가 조명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1992년 러시아 체험을 통해서 이 화두가 이제 구체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설에서 그 조명이와 레닌, 요 이야기가 바로 이 1992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조명이와 레닌에 관한 새로운 자료,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화두라는 소설을 쓰게 될 구체적인 단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명이와 레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92년에 있었던 이 러시아 체험은 이 소설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중 핵심은 조명이와 레닌에 관한 새로운 체험인데요. 러시아 여로에서 주인공은 조명이의 최후 문건과 레닌의 최후에 관한 에피소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명이는 낙동강의 주인공 박성훈처럼 자기의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일체화시켜 운명을 현실에서 열어가고자 했던 선배 문인이었습니다. 현실의 야만한 어둠을 뚫고 사회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조명이는 그 나라 소련으로 갔다. 동양 지식인들의 전통적 정신 형성 과정인 자아의 탐구와 우주론적 허무주의를 거쳐 마침내 화두의 매듭을 사회혁명에서 찾고 그 철저한 실천을 위해 세계혁명의 요새를 찾아간 것이었다. 그곳이 아직 무릉도원이 아니며 부조리를 발견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을 무릉도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바랄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루어져야 할 숙제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차려놓은 음식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씨 뿌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이다. 그 수확을 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굶주리는 고향 형제들을 찾아오기 위해 그는 그곳에 갔다.
조명희와 관련한 소설 본문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에 대한 감상문을 쓰던 고등학교 때처럼 조명희가 찾아갔던 러시아 여행길에서 주인공은 그를 상징적으로 투명한 저항의 궤적을 그려줄 운명을 맡은 사람으로 거듭 소환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맡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즉 맡은 바 운명을 다하지 못한 채 1938년 소련의 당내 투쟁의 와중에서 반역자로 몰려 처형됩니다. 이 식민지 출신의 혁명전사는 경제적 차원에서 먹이사슬을 혁파하기 위해 발생한 혁명의 권력에서 나온 정치적 먹이사슬에 의해 억울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자는 끝까지 자기 운명에 대해 당당했음을 그의 마지막 문건에서 확인합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바탕을 둔 사회를 인간의 연대성에 바탕을 둔 사회로 바꾸어 놓고 있는 중이라며 조명희는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그리고 그에 따라 사회생활의 일체의 그 밖의 영역에 이성의 지배를 수립하는 사업은 아직 사회주의 혁명의 미래의 임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건에서. 그러면서 위대한 공동체가 되자면 당은 위대한 선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이 마지막 문건을 보면서 주인공은 슬픈 육체를 가진 짐승이 별들이 토론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니 라며 감탄합니다. 이 세기의 새벽 무렵에 저 성안에서 인간의 운명을 놓고 신들과 언쟁하고 신들에 상관없이 할 일을 시작한 곡절을 체감합니다. 그러나 조명희의 인간다운 이성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러시아 여행을 간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문학을 하게 된 원래 시원이 그 원천이 조명희의 낙동강을 가지고 감상문을 썼는데 선생님이 이것은 이미 소설이다. 그래서 당신은 동문은 위대한 좋은 소설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 작가는 조명희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문학을 하면서 조명희가 그렇게 낙동강의 박성훈의 생각대로 해서 러시아로 소련에 갔는데 그는 왜 어떻게 거기서 살았고 왜 최후를 그렇게 당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기 이제 러시아에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조명희의 행적을 좀 쫓기 위해서 뭔가 더 찾아볼 수 없을까? 확인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떠나기 전에 한국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조명희의 최후에 관한 그런 방송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뭔가 그 방송되지 않은 그 뭔가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직접 자기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의 조명희의 마지막 문건의 의미를 저작하면서 소설에서 주인공 최인우는 환상 속에서 희생자 조명희와 대화합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다가 결국 망한 것 아니냐고 따지고 싶어 합니다. 환상 속의 조명희가 대답하죠. 자기를 빼앗기면 이 도시처럼 이렇게 된다네. 이어지는 조명희의 화두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 환상 속에서 작가가 조명희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이게 러시아에 가서. 근데 그 환상 속의 조명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와 연관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빛이 있을 때 빛 속을 걸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빛이 있을 때 빛 속을 걸어라.
이런 그 대화, 이런 메시지, 이런 것을 듣게 되면서 여기에서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작문 시간에 한 단원에 대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요. 조명이의 운명의 끝, 그 끝을 보지 않고는, 그 조명의 운명의 끝을 응시해 보지 않고는 낙동강의 운명의 끝, 또는 낙동강의 주인공인 박성훈의 운명의 끝, 그 정답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 흔히 가끔 사람들이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낙동강의 조명이도 자본론을 쓴 막스도 역사에서, 현실에서 그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인생 학습의 골자입니다. 이 소설에서, 소설 화두에서 주인공은 모스크바 뉴스를 통해 레닌과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귀국하는 길에서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에서 주는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에 이 영자로 된 모스크바 뉴스였는데 그 신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이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 날짜에 실렸으니까 귀국하는 날. 신의 죽음이라는 제하에 레닌이 1922년 뇌혈로 쓰러진 후 사망하기까지 레닌 마지막 나날을 기록한 기사였습니다. 이 뇌혈로 쓰러졌으니까 이제 그 언어장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때로는 자기 기억도 잃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언어장애 속에서 고작 어머니라든지 간다 등 몇 개의 단어만 말할 수 있었던 레닌.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쓰러져서. 근데 이 사람은 제국주의론을 쓴 제국주의론의 저자이고 실제로 혁명을 한 그런 혁명가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 간다 이런 몇 개의 단어밖에 말할 수 없는 레닌과 예전에 뛰어난 제국주의론을 쓰고 그것의 바탕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을 성공시켰던 그 혁명가 레닌, 이게 같은 사람인, 같은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에서 주인공은 레닌 구성체가 붕괴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극심한 언어 장애의 상태에서 레닌은 이미 제국주의론의 저자 레닌일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론의 기억을 모조리 망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닌 구성체란 곧 기억의 구성체였던 것이며 또한 레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주인일 수 있게 한 온당한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에 체인운도 조급해집니다. 레닌 구성체가 그랬던 것처럼 체인운 구성체가, 그 체인운의 기억의 구성체가 망실되기 전에 그리고 조명이가 자기에게 전해줬던 화두처럼 자기 자신의 주인일 수 있을 때 세계의 옳은 맥락을 찾아내서 기록해 둬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주인일 수 있을 때 써둬야지, 아니 주인이 되기 위해 써야 한다. 기억의 밀림 속에 옳은 맥락을 찾아내어 그 맥락이 기억들 사이에 옳은 연대를 만들어내게 함으로써만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 그 맥락, 그것이 나다. 주인된 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소설 속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인된 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기억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성찰하는 화두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조명이와 레닌에 관한 두 가지 기억과 인식이 소설 화두의 발생론적 근원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 상황에서 작가 체인운은 자기 기억의 구성체를 형성해 냅니다. 그 과정의 실타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원초적 두 기억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풀리면서 구성된 체인운의 기억 구성체는 20세기의 맥락을 찾아내고
문명 비평적 인식안을 확보합니다. 화두풀이로 심화되지요. 그 결정적 계기를 제인우는 1992년 가을 러시아 여로에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인우는 이제 그 이산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그 광장이나 이 화두웨이리까지 여러 상상력을 디아스포라 상상력을 보인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인우는 분단국에서 태어나 이산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거스르며 자기 문학 상상력과 스타일의 새로운 여정을 일궈낸 독특한 작가입니다. 그의 체험과 의식은 디아스포라의 경계선의 그것과 흡사하며 그 경계선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며 정주민과는 다른 스타일의 문학을 추구했던 작가입니다. 디아스포라의 풍경, 그러니까 추방, 뿌리 뽑힘, 떠돔, 배제, 소외, 고독과 같은 풍경들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인식의 층위에서 자기 존재론, 세계 존재론을 능동적으로 정의하려 한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 최인훈이 탐문하고 있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탐문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기본적 열망이면서 동시에 문학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본원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디아스포라 문학의 주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영위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적 조건을 넘어서 어떤 인식의 조건 혹은 어떤 의식의 조건을 추구하고 탐문할 것인가 하는 질문 혹은 화두를 서사적으로 탐문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타자성을 통해 나의 주체성을 가늠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디아스포라의 핵심 주제이면서 문학의 핵심사요, 인생의 핵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1인칭으로 등장하는 스토리텔링에서 여러분은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질문의 끝내 그렇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살아왔다. 이렇게 답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대답이 썩 긍정적인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